너 그 상자 친정에서 받았다고 했지? 근데 이 표시, 우리 집 장부 표식이랑 어쩌 이리 비슷하냐? 분이가 저 상자를 꼭 쥐고 놓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분이 자신도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자는 낡았습니다. 한쪽 귀퉁이가 깨져 있었고 뚜껑도 반쯤 비뚤어진 채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 상자는 친정어머니가 분이를 시집 보내던 날 새벽 보자기 아래에 슬그머니 밀어 넣어준 것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쥐어주고 돌아섰을 뿐이었습니다. 분이는 그것을 시댁 살림 한 구석에 묻어두고 꺼내볼 겨를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도 시어머니 약탕관을 붙들던 긴긴 밤에도 그 상자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쫓겨나는 날 아무것도 챙길 수 없었던 그날 손이 그 상자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왜였을까요? 분이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강가로 가는 길, 도윤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안에 뭔가 새겨져 있어요.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마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 번씩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운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때는 조선 후기 강가나루와 장씨가 나란히 놓인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분이는 18배 그 고을의 중간 살림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신랑은 30이 다 된 나이에 첫 장가를 든 참이었고 살림은 크지 않았지만 나루 쪽 거래가 끊이지 않아 먹고 사는 데는 그럭저럭 버티던 집이었습니다. 친정이 문제였습니다. 분이의 친정은 대대로 녹그릇을 다루던 장인 집안이었는데 분이 아버지 때에 이르러 빚이 불어나고 거래가 끊기면서 완전히 기울어 버렸습니다. 그 탓에 분이는 시집 오는 날부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눈밖에 났습니다. 저런 빈집 딸을 데려왔다고. 수근거림은 신행 첫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분이는 참았습니다. 새벽이 오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손재주가 남달랐습니다. 찬밥을 데워도 밥알이 살아났고 된장을 끓이면 국물이 깊었습니다. 깨진 장독 틈을 진흙으로 메워두면 이듬해까지 버텼고 삭은 바가지도 분이 손을 한 번 거치면 한 철은 더 썼습니다. 남편은 그런 분이를 보고 싱긋 웃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분이가 힘들다 싶은 날이면 어김없이 부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뱃속에 들어선 것을 알았을 때 남편은 생전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분이가 기억하는 마지막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이가 3살이 되던 해 겨울 남편이 갔습니다. 나루 쪽 거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얼어붙은 강도 길이 미끄러웠고 어둠이 빨리 내렸습니다. 사흘 뒤 발견됐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서야 분이는 부엌에 혼자 들어가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아궁이 불이 다 꺼질 때까지. 이튿날 새벽 분이는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손을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없어지자 집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분이를 아예 눈에 담지 않으려 했습니다. 밥상을 들고 들어가도 고개를 돌렸고 분이가 인사를 올려도 대꾸가 없었습니다. 아들 없는 과부 며느리는 이 집에서 무엇인가 그 냉기가 사시사철 분이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나마 시어머니만은 달랐습니다. 고집이 세고말이 거친 분이었지만 며느리가 새벽부터 부엌에 불을 지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도윤이 밥그릇에 몰래 반찬을 더 얹어주는 손이 시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알아눕기 시작한 것은 남편이 떠난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처음엔 기침이었습니다. 봄바람이 차다, 몸이 쑤신다 하던 것이 여름이 되자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의원이 다녀갔고, 약재가 들어왔고, 약탕관이 부엌을 떠나지 않게 됐습니다. 분이가 맡았습니다. 살림도 분이, 약도 분이, 시어머니 곁에서 밤을 새는 것도 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장씨 일을 핑계로 집을 자주 비웠고, 다른 식구들은 병자방에 드나드는 것을 꺼렸습니다. 밤이 깊으면 분이는 약탕관 앞에 쪼그려 앉아 불씨를 조절했습니다. 졸음이 오면 무릎을 꼬집었습니다. 도윤이가 가끔 어머니 곁에 와서 작은 손으로 등을 두드려 줬습니다. 그것이 분이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조금씩 말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분이야. 예, 어머님. 도윤이 잘 키워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분이가 곁에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분이는 이번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상복을 입고 밥을 하고 문상객을 맞았습니다. 손이 바빠야 마음이 버텼습니다. 시아버지는 장례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분이는 그것이 슬픔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사무제가 끝나고 채보름도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가 외지에서 돌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나이가 분이보다 2살쯤 많아 보였습니다. 얼굴이 눈에 띄게 고왔고 옷매무새가 살림하는 여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오견이라 했습니다. 안채에 모시도록 해라. 시아버지는 짧게 말했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분이는 멍하니 섰습니다. 시어머니 자리가 아직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던 이불이, 시어머니가 기대던 벽이, 시어머니 냄새가 아직 안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 여자가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분이 옆에 붙어 섰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 눈이 이상해요.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자리를 봐요. 분이는 아이의 머리를 쓸어 넘기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오견은 처음 한 달 동안은 얌전했습니다. 그러나 2달째 달라졌습니다. 시작은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처음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분이에게 존댓말은 없었습니다. 들어온 첫날부터 이름을 반말로 불렀습니다. 분이야, 아침 국이 좀 싱겁지 않냐? 날이 드실 것인데. 분이는 그 날이라는 호칭에 귀가 멈췄습니다. 저 여자가 시아버지를 날이라 부른다. 첩이 주인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저 여자의 자리를 단번에 드러냈습니다. 이 집 안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했고, 동시에 시아버지를 완전히 자기 편으로 묶어두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분이야, 찬거리가 어제보다 줄었네. 어디 썼냐? 분이야, 장독 뚜껑이 열려 있던데 내가 한 거냐? 한 번은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매일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아버지 귀에 들릴 만한 자리에서 꼭 한마디씩이었습니다. 3달째가 되자 오견은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분이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으면 오견이 들어와 단지를 열어보고 자루를 들어보고 기름병을 흔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이가 묻지 않아도
옥연은 시아버지에게 가서 고했습니다. 날이 쌀자루가 많이 줄었습니다. 기름도 반도 안 남았고요. 분이한테 물어보면 다 썼다고는 하는데 어디 쓴 건지는 영 모르겠어요. 그래. 걱정이 돼서요. 마나님 병환 때도 살림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나쁜 마음은 아니시겠지만 손이 해픈 것 아닌지요. 시아버지는 그날 저녁 분이를 불렀습니다. 살림이 왜 이리 줄어드느냐? 분이는 설명했습니다. 찬거리에 썼다. 장 담그는 데 들어갔다. 도윤이 허기가 잦아 죽을 끓였다.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어느 날 밤 귓속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가 부엌 뒤편에 단지 하나를 묻어뒀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뭐라고? 단지에 쌀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 여자가 가져다 묻은 거예요. 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하면 누가 믿을까? 9살 아이의 말이라고 웃어넘기면 그만이고 도리어 분이가 아이를 시켜 남을 모함한다는 소리를 들을 터였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넉 달째가 되자 옥연은 아예 분이를 하인 부리듯 했습니다. 분이야, 내 방 빨래해. 분이야, 안채 마루 닦아. 분이야, 날이 손님 오시는데 상 하나 더 봐. 부탁하는 투조차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명령이었습니다. 분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옥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불렀습니다. 분이가 빨래를 하다가도 밥을 짓다가도 도윤이와 밥상 앞에 앉아 있다가도 옥연의 부름이 오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분이는 이를 악물고 했습니다. 도윤이를 봐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옥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옥연이 들어온 뒤로 시아버지는 분이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들고 들어가면 옥연 것만 보고 분이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인사를 올리면 듣지도 않은 채 옥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은 마당에서 분이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아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진작에 보내야 했는데 아들도 없는 것이 살림만 축내고 있으니 들리든 말든 개의치 않고 한 말이었습니다. 분이는 빨랫감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섰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이로 입술을 깨물어 막았습니다. 도윤이가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아이가 빨래 바구니를 들고 어머니 옆에 와서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5달째 되던 어느 저녁 옥연이 분이를 안채로 불렀습니다.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옥연은 그 옆에 정갈하게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근심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분이 시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예. 놋그릇 3개가 없어졌다. 어디 갔느냐? 없어진 것이 없습니다. 다 제자리에 있습니다. 옥연이가 직접 세어봤다. 3개가 비었다더라. 제가 지금 당장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분이가 일어서려 하자 시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됐다. 내 말을 누가 믿겠느냐. 확인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분이는 무릎이 떨렸습니다. 저는 이 집 물건에 손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말이 많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옥연이 옆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분이야, 내가 뭘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어. 근데 예전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게 느껴져서. 워낙 손이 크니까. 부드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손이 크다, 그 말 한마디가 분이를 도둑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6달째 접어들면서 옥연의 수법이 달라졌습니다. 옥연은 집안 심부름꾼 아이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먹을 것을 쥐어주고 은근히 말을 심었습니다. 분이가 뭘 들고 나가면 나한테 말해줘. 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분이가 된장 단지를 옮기면, 분이가 기름병을 들면, 분이가 곳간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옥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옥연은 그것을 모아 시아버지에게 올렸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틀리지 않는 타이밍에 7달째 되던 날, 분이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옥연이 분이 앞에서 시어머니가 쓰던 비녀를 들고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 것이었습니다. 분이가 손수 닦아서 챙겨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왜 만지십니까? 옥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나리가 쓰고 싶은데 쓰라 하셨는데. 그것은 어머님 유품입니다. 마나님이 돌아가셨는데 유품은 무슨, 그냥 비녀잖아. 옥연은 비녀를 자기 머리에 꽂아보고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분이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주던 기억이 났습니다. 도윤이 잘 키워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도윤이를 재우고 나서 홀로 부엌에 앉았습니다. 아궁이 불씨가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참아서인지 이제는 그것도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버텨야 하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아이가 좀 더 크면, 제 발로 설 수 있게 되면 그때까지만 버티면 됐습니다. 분이는 그렇게 다짐하고 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분이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옥연은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수가 분이 모자를 완전히 끝장낼 만큼 치밀하게 준비돼 있었다는 것을. 그 일은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분이가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물을 올렸습니다. 도윤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서리가 내려 있었고 하늘이 잿빛으로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옥연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부엌 쪽을 기웃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분이는 그것을 보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아침상을 드리고 난 뒤였습니다. 옥연이 곳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나리. 목소리가 날카롭게 마당을 갈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집안 심부름꾼 아이들도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나리, 이것 좀 보세요. 옥연이 곳간 안을 가리켰습니다. 비단 보자기가 없어졌어요. 나리가 아끼시던 것이요. 어제까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확인했을 때는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 없어요. 시아버지의 시선이 곧장 분이에게 박혔습니다. 분이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곳간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도 그제도 없습니다. 며칠째 곳간 쪽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옥연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분이야, 내가 어젯밤 늦게 봤어. 내가 곳간 쪽으로 가는 거. 거짓말이었습니다. 분이는 어젯밤 내내 도윤이 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봤다는데 두 사람의 말이 맞섰습니다. 시아버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분이 쪽에서 눈을 거뒀습니다. 방 뒤져봐라. 시아버지가 심부름꾼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분이와 도윤이가 자는 방이었습니다. 분이의 작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인 그 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들어갔습니다.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이불을 들쳤습니다. 벽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벽장 안쪽에서 비단 보자기가 나왔습니다. 분이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것이 어떻게 거기 있는지 분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넣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눈이 분이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모르는 물건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른다고? 저는 넣은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제 방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옥연이 그 말에 작게 웃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그 웃음을 분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왜 그러겠느냐?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됐다. 시아버지가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심부름꾼 아이들, 먼 일가 식구 하나, 옆집에 마실 와 있던 이웃까지 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분이는 그것이 일부러 그런 것임을 알았습니다. 소문이 나야 했던 것입니다. 분이가 도둑년으로 쫓겨났다는 소문이. 분이, 예, 너를 이 집에서 내보내겠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썩 나가지 못하겠느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처음으로 고함이었습니다. 분이는 그 소리에 몸이 굳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도 심부름꾼 아이들도 먼 일가도 아무도 분이 편해서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거나 딴 데를 봤습니다. 분이 혼자였습니다. 이 넓은 마당에서 분이 혼자였습니다. 도윤이를 깨웠습니다. 아이는 자다가 깨어 눈을 비볐습니다. 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아, 일어나자. 왜요, 어머니? 우리 나가야 해. 도윤이는 어머니 얼굴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신을 신었습니다. 분이는 방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묶었습니다. 입을 것 2벌, 도윤이 글 배우는 책 1권, 그리고 구석에 있던 낡은 노상자. 문간에 옥연이 서 있었습니다. 분이야, 상자는 두고 가. 친정 물건입니다. 어디서 온 물건인지 어떻게 알아? 이 집 것일 수도 있잖아. 분이는 옥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누군가를 오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눈 속에 있는 것을 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계산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사무제가 끝나기도 전에 이 집으로 들어온 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분이는 상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옥연이 손을 뻗었습니다. 분이는 몸을 돌렸습니다. 옥연의 손이 상자 귀퉁이를 잡았다가 놓쳤습니다. 시아버지가 마당에서 말했습니다. 내버려 둬라. 저것 때문에 시간 끌 것 없다. 옥연이 손을 거뒀습니다.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원하는 것을 다 얻었으니 상자 따위는 아쉽지 않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분이는 도윤이 손을 잡고 걸어 나왔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분이에게는 크게 들렸습니다. 고울 길을 걸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분이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문이 벌써 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살림 축내고 도둑질하다 쫓겨난 여자, 그 소문이 분이보다 먼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분이는 나루 쪽으로 발을 향했습니다. 강가에 가면 일손을 빌려줄 곳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낮아졌습니다.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피한 곳은 나루 한쪽에 세워진 낡은 초막이었습니다. 안에는 장돌뱅이처럼 보이는 노인 하나가 불을 피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이 탁하지 않았고 입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요? 나루로 가는 중입니다. 이 비에? 오늘 밤은 여기서 피하오. 뭐 내줄 건 없지만 자리는 있소이다. 분이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도윤이와 함께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이는 도윤이를 옆에 앉히고 상자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아침까지는 저 집에 있었고 지금은 강가 초막에 있었습니다. 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조용히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비뚜름하게 열었습니다. 불빛을 상자 안쪽으로 가져다 댔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뭔가 새겨져 있어요. 분이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상자 안쪽 면이었습니다. 희미하지만 일정한 간격의 줄무늬와 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긁힌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공들여 찍어 놓은 표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표시예요? 분이는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식 앞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가랑비는 밤이 깊어지면서 굵어졌습니다. 초막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점점 커졌고 노인은 먼저 잠이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이가 어머니 품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상자 모서리를 여전히 쥐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아침까지 저 집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은 강가 초막에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보따리 하나와 이 깨진 상자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물음이 빗소리 속에 떠다녔습니다. 그때 노인이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노인이었습니다. 그 상자 안 표식. 나 전에 본 적이 있소이다. 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표식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오. 옛날 나루 쪽 노그릇 장인들이 쓰던 거요. 거래처에만 알려주는 외상 표기법이요. 빗소리가 잠시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노인이 천천히 눈을 뜨며 분이를 봤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그 장인들 심부름을 했소이다.
그 표식대로 거래처를 찾아가면 아직 남아있는 곳이 있을 것이요. 노인의 이름은 봉칠이라 했습니다. 나이가 70은 넘어 보였고 등이 굽었고 손마디가 울퉁불퉁했습니다. 젊은 시절 나루 일대를 오가며 장돌뱅이, 심부름을 했다는 것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오래 세상을 본 사람만이 갖는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봉칠 노인은 분이가 내민 상자를 받아들고 불빛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손끝으로 안쪽 면을 짚었습니다. 줄무늬와 점들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맞소이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이건 그냥 새긴 게 아니오. 거래처마다 다른 표식을 썼소. 어느 집 물건이 어디로 얼마나 나갔는지 장부를 글로 쓰면 남들이 알 수 있으니 장인들끼리만 통하는 방식으로 새겨둔 거요. 분이는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면 이 표식이 어느 거래처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봉칠 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강 건너 장시 쪽으로 사흘 거리에 오래된 객주가 있소. 거기 주인이 젊었을 때 나루 장인들과 거래가 있었소이다. 아직 살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찾아가 볼 만은 하오. 분이는 그날 밤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찾아간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친정이 기울어진 지 오래였고 거래처가 남아있다 한들 분이는 녹그릇 장인이 아니었습니다. 손재주가 있다 해도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분이는 이미 도둑년이었습니다. 일손을 빌려줄 곳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이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 건너는 아무도 분이를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지금은 오히려 나을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비가 그쳤습니다. 봉칠 노인이 나루 뱃사공에게 말을 넣어 주었습니다. 분이와 도윤이는 배를 얻어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노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배가 강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꼭 찾을 수 있어요. 그래. 제가 표식 다 외웠어요. 어젯밤에 분이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9살짜리가 밤새 그것을 외웠다는 말이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도 울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걸었습니다. 낮에는 길을 물어 걸었고 밤에는 주막처마 밑이나 빈 헛간에서 몸을 뉘었습니다. 도윤이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으니 아이도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저녁 무렵 장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객주는 장씨 어귀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기둥이 검게 그을어 있었고 간판도 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객주 주인은 70이 넘은 노파였습니다. 허리가 꼿꼿했고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분이가 상자를 내밀고 안쪽 표식을 보여주자 노파는 안경도 없이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한참 후에 노파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표식, 봉석이네 집 것이요. 봉석이라 하시면 이 강 건너 고을에서 노그릇 하던 장인 집안이요. 때가 끊기기 전까지는 나루 일대에서 제일 솜씨 좋다 소문난 집이었소. 당신은 누구요? 그 집 딸입니다. 노파가 분이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딸이라고. 봉석이가 딸을 하나 뒀다는 말은 들었소. 그 딸이 당신이요? 예. 봉석이는 어찌 됐소?
아버지는 제가 시집 오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노파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분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노파의 이름은 막내라 했습니다. 젊은 시절 이 객주를 남편과 함께 운영했고 남편이 죽은 뒤로 혼자 이어왔다고 했습니다. 봉석이네 집과의 거래는 3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만든 놋그릇은 달랐소. 두드리는 횟수가 달랐고 광이 달랐소. 한 번 쓴 사람은 다른 건 못 쓴다고들 했지. 막내 노파는 찻잔을 내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당신 손을 보니 일 많이 한 손이요. 이 집에서 일 배울 생각 있소? 분이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예.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막내 노파는 분이를 일꾼으로 들였습니다. 처음엔 객주 살림을 맡겼습니다. 밥을 짓고 방을 치우고 손님 상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분이는 시키는 것 이상을 했습니다. 깨진 그릇을 손보고 삭은 나무 의자 다리를 고치고 기름 먹인 장판을 반듯하게 폈습니다. 손이 가는 곳마다 달라졌습니다. 막내 노파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노파는 분이에게 놋그릇 닦는 일을 맡겼습니다. 손님들이 두고 간 낡은 놋그릇들이 창고에 쌓여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닦았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어릴 때 아버지 옆에 앉아본 것들이 손끝에서 살아났습니다. 광이 돌아왔습니다. 깨진 귀퉁이를 메운 자리가 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고쳤소? 두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났습니다. 장시 사람들이 낡은 놋그릇을 들고 객주로 찾아왔습니다. 분이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장터에 퍼졌습니다. 작은 수선삭시였지만 돈이 생겼습니다. 도윤이 밥을 굶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막내 노파는 분이에게 창고 한 칸을 내주었습니다. 수선 일을 할 자리였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분이에게는 처음으로 자기 자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도윤이는 그 창고 한 귀퉁이에 앉아 글을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소리를 들으며 분이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망치 소리와 아이 글 읽는 소리가 섞이는 그 창고가 지금껏 살아온 어느 집보다 편안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분이의 이름이 장터에 알려졌습니다. 놋그릇 수선하는 솜씨 좋은 여자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강 건너고 올에서도 그릇을 들고 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분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시댁에서 살던 시절과 다르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수고가 분이와 도윤이의 것이었습니다. 막내 노파가 어느 날 저녁 분이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봉석이도 이랬소. 손이 쉬지를 않았어. 그 손이 당신한테 가꾸려. 분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분이가 편안해지는 것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낯선 남자 둘이 객주 앞에 나타났습니다. 분이는 창고 문을 열다가 그들을 봤습니다. 한 명은 분이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옛 시댁 쪽 먼 일가였습니다. 시어머니 장례 때 몇 번 본 얼굴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분이를 보자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옆 사람에게 뭔가 낮게 말했습니다. 분이는 창고 문을 닫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불길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장씨 관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포졸 하나가 객주 앞에 서더니 분이를 찾았습니다.
분이라는 여자가 여기 있소. 막내 노파가 나섰습니다. 왜 그러시오? 고소가 들어왔소. 저 강 건너 고을에서 이 여자가 옛살림집 장부를 훔쳐 달아났다고. 분이는 그 말을 들으며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장부를 훔쳤다는 말이었습니다. 노상자 안 표식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분이가 그 표식을 이용해 거래처를 찾아다니고 장터에서 이름을 얻자 옛 시댁 쪽에서 관가에 고소장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장부도 도둑, 물건도 도둑. 이제는 관가에까지 도둑년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어머니 옆에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분이는 도윤이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두렵지만 어머니 옆에 있겠다는 눈이었습니다. 분이는 숨을 한 번 고르고 포졸에게 말했습니다. 언제 관가에 나가면 되겠습니까? 사흘 안에 오시오. 포졸이 돌아갔습니다. 막내 노파가 분이 옆에 섰습니다. 어쩔 셈이요? 분이는 상자를 들었습니다. 깨진 귀퉁이가 손에 닿았습니다. 증명하면 됩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분이와 도윤이는 창고에 앉아 상자를 펼쳐놓고 마주 봤습니다. 도윤이가 표식을 하나하나 짚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표식들 거래처마다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외할아버지 집 것이라는 증거가 표식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분이는 아이를 봤습니다. 막내 할머니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봉칠 할아버지도. 그분들이 증언해 주시면. 분이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봉칠 노인은 강 건너에 있었습니다. 막내 노파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식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을 수 있었습니다. 친정장인 집안과 거래했던 오래된 거래처들 봉칠 노인이 말한 그 거래처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사흘이었습니다. 관가에 나가기까지 사흘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녀올게요. 봉칠 할아버지한테. 혼자. 어머니는 여기서 증거를 모으세요. 저는 할아버지 모셔올게요. 9살짜리 아이가 강을 건너겠다고 했습니다. 분이는 한참 동안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가 참는 것을 보며 자랐고 어머니가 버티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도윤이의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도윤이가 일어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러나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떠난 날부터 분이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혼자 강을 건너고 혼자 봉칠 노인을 찾아가고 혼자 돌아오는 길을 걸을 것이었습니다. 9살짜리가 사흘 길을 혼자 간다는 것이 분이는 내보내놓고 나서야 그 무게가 실감났습니다. 그러나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이는 막내 노파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장터 일대에서 오래된 거래처, 봉석이네 놋그릇 집과 거래가 있었던 곳을 알고 있느냐고. 막내 노파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장시 안쪽에 노포 하나가 있소. 그릇 파는 집인데 주인이 나이가 많소. 거기 한번 가보시오. 장시 안쪽 노포의 주인은 여든이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귀가 어둡고 눈도 침침했지만 노상자 안쪽 표식을 들이밀자 손끝으로 더듬어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석이네 집 표식이요. 목소리가 낮고 확실했습니다. 이 강 건너 나루 쪽 장인 집안이요. 내가 젊었을 때 그 집 그릇을 들여다 팔았소. 30년 전 일이오만 이 표식은 잊어본 적이 없소. 거래를 끄는 날도 기억하오. 그 집이 기울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이었으니까. 분이는 무릎이 떨렸습니다. 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가에서 이 표식이 제 친정 것임을 밝혀야 합니다. 노인은 분이를 오래 봤습니다. 봉석이 딸이요? 예. 그 사람 손이 어찌나 야무졌는지, 그릇 하나의 공을 어찌나 들이던지.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 다리가 성하지 않소만 그 정도 길은 걷겠소. 이튿날 저녁 도윤이가 돌아왔습니다. 봉칠 노인이 함께였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걸음이 단단했습니다. 도윤이는 흙투성이 신의 얼굴도 때가 묻어 있었지만 눈이 빛났습니다. 어머니 모셔왔어요. 분이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봉칠 노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발로 찾아왔소이다. 강을 어떻게 건넜느냐 물었더니 뱃사공한테 사정을 말하고 얻어 탔다 하오. 분이는 도윤이 얼굴을 봤습니다. 아이가 씩 웃었습니다. 관가에 나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분이 쪽에는 셋이 섰습니다. 봉칠 노인, 막내 노파, 장씨 노포 주인. 그리고 도윤이가 분이 옆에 붙었습니다. 강 건너 고을에서 고소장을 넣은 쪽은 시댁먼 일가 2명이었습니다. 뒤에 옥연이 있다는 것은 분이도 알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눈치챘습니다. 관장이 고소장을 읽고 분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저 강 건너 집 살림집에서 장부를 훔쳐 달아났다 하는데 할 말이 있느냐? 분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상자를 보아주십시오. 노상자를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새겨진 표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친정아버지 봉석이의 집안이 쓰던 외상거래 표기입니다. 제 어머니가 저를 시집 보내던 날 이 상자를 쥐어줬습니다. 훔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관장이 상자를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시댁먼 일가 쪽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표식이 어느 집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 여자가 우리 집 장부를 베껴 만든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인이 있느냐? 분이가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봉칠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인은 젊은 시절 이 강 일대 나루에서 장돌뱅이 심부름을 했습니다. 저 상자 안 표식은 봉석이네 녹그릇집에서 쓰던 거래 표기가 맞습니다. 점과 줄무늬를 섞어 쓰는 방식, 저 집 것이 틀림없습니다. 막내 노파가 나왔습니다. 소인은 이 장시에서 객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봉석이네 집과 거래를 했습니다. 저 표식은 그때 봉석이가 직접 새겨 보낸 상자에 있던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장씨 노포 주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소인도 봉석이네 집과 거래가 있었습니다. 저 점과 줄무늬가 섞인 표식, 봉석이네 집이 이 장터에 외상을 쳤을 때 쓰던 방식입니다. 소인이 직접 받아본 것입니다. 관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시댁먼 일가 쪽 남자가 다시 입을 열려 했습니다. 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증인 셋이 같은 말을 하고 있소. 그쪽에는 증인이 있소. 남자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증인이 없었습니다. 옥연이 시킨 일이었으니
옥연이 나서지 않는 한 아무도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옥연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고소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증인 셋이 같은 말을 하고 있소. 고소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소. 고소를 기각하오. 관가 마당을 나서는데 도윤이가 분이 손을 잡았습니다. 분이는 걸으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봉칠 노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잘 하셨소이다. 막내 노파가 말했습니다. 이제 됐소. 장씨 노포 주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봉석이가 봤으면 좋아했을 것이요. 분이는 세 사람에게 차례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분이의 이름은 더 멀리 퍼졌습니다. 관가에서 결백이 밝혀진 여자, 증인 셋을 세운 여자, 그 소문이 장터를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분이를 더 믿게 됐습니다. 누명을 쓰고도 당당히 맞선 사람이었으니까요. 수선 일이 늘었습니다. 막내 노파는 창고 한 칸을 더 내주었습니다. 분이는 이제 놋그릇 수선에 그치지 않고 새 그릇을 만드는 일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어깨너머로 본 것들이 손끝에서 하나씩 살아났습니다. 도윤이는 막내 노파가 소개해준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책을 들고 나가면서 어머니에게 꼭 한 번씩 손을 흔들었습니다. 분이는 그 손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강 건너 고을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장씨를 오가는 상인 하나가 객주에 들렀다가 말했습니다. 강 건너 고을에 그 집 아시오? 나루 쪽 살림집 말이오. 거기가 요즘 많이 기울었다 하오. 첩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돈이 새기 시작했다 하더이다. 여기저기 빚을 졌는데 그 빚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모양이오.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다고. 막내 노파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첩이 빚을 진 것이오? 그렇다 하오. 들어오기 전부터 갚지 못한 빚이 있었는데 그것이 집안 살림을 먹어 들어간 것이지요. 주인 영감이 그걸 몰랐던 모양이요. 분이는 손을 멈추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시아버지가 왔습니다. 객주 앞에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분이는 창고 문을 열다가 그 얼굴을 봤습니다.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가 반쯤 허옇게 됐고 등이 굽었고 입고 있는 옷이 낡고 헐었습니다. 예전 그 집 마당에서 큰 소리로 분이를 내쫓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에는 집신이 달아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두 손이 그냥 아래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분이야.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입에서 나온 분이라는 이름은 처음으로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분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 여자한테 속은 것이다. 집도 다 날렸다. 친척집을 전전했는데 이제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다. 갈 곳이 없어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전에 그 단단하고 냉정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염치 없는 줄은 안다. 그래도 혹시 밥 한 그릇만 얻어먹을 수 있겠느냐.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밥 한 그릇. 분이를 도둑년이라 마당 한가운데에서 고함치던 사람이
아들도 없는 것이 살림만 축낸다고 이웃 앞에서 말하던 사람이 썩 나가지 못하겠느냐고. 대문을 열어 젖히던 사람이 지금 사흘째 굶었다며 밥 한 그릇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억울했던 날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새벽마다 홀로 지폈던 아궁이 불이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약탕관을 밤새 지키던 밤이 지나갔습니다. 빨래를 널다 들었던 그 말이 지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히던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도윤이가 혼자 강을 건너던 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손을 잡던 밤이 지나갔습니다. 도윤이 잘 키워라. 분이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막내 노파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노파님, 밥 한 그릇 더 될까요? 막내 노파가 분이를 봤습니다. 잠시 분이 얼굴을 잃더니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객주 마루 한 귀퉁이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천천히 말없이 그릇을 비웠습니다. 사흘째 굶은 사람처럼 먹었습니다. 분이는 그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창고로 돌아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가 서당에서 돌아왔습니다. 마루 귀퉁이에 앉아있는 노인을 보고 멈췄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신을 벗고 창고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손 씻고 와라. 시아버지가 일어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분이는 창고 문틈으로 봤습니다. 노인이 빈 그릇 앞에 잠시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루 끝에서 한 번 창고 쪽을 봤습니다. 분이는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짧게 숙였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객주 문을 나섰습니다. 집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막내 노파가 창고 쪽으로 왔습니다. 다시는 안 올 것이오. 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잘하셨소. 밥은 줬으되 집 안으로는 들이지 않았으니. 분이는 망치를 내려놓고 창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놋그릇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닦인 것, 수선 중인 것, 새로 만들기 시작한 것. 분이의 손을 기다리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릇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견이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뒤였습니다. 분이는 수선방 앞에서 그릇을 닦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알아봤습니다. 달라졌지만 알아봤습니다. 예전 그 여자였습니다. 얼굴이 고왔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오견은 달랐습니다. 옷이 낡고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고 눈 밑이 거무스름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그 고왔던 얼굴이 반쪽 난 사람처럼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던 세월이 그 얼굴에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오견은 분이 앞에 서더니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분이는 그릇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손을 계속 움직이면서 오견을 봤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예전 그 여자답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오견은 말이 늘 준비돼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날카롭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오견이 입을 열었습니다. 분이야. 그 말을 꺼내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안 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분희 씨. 분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옥연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선방 앞 클바닥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장씨 사람들이 힐끔거렸습니다. 옥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개의칠 체면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내가 한 짓을 모르는 게 아니오.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었소. 그 집에 들어가서 살림을 손에 넣고 빚을 막을 생각이었소. 분희 씨가 없어져야 내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으니까. 분희는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보자기도 내가 갖다 넣은 것이오. 심부름꾼 아이한테 시켰소. 분희 씨 방에 넣어두라고. 분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왔습니까? 처음으로 분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평탄했습니다. 옥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차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한 눈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눈에는 계산만 있었습니다. 지금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그 말 하러 왔소. 용서요. 분희가 천천히 그 말을 되받았습니다. 놋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나한테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옥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빚이 없어집니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사라집니까? 관가에 넣은 집이 돌아옵니까? 용서를 받으면 속이 편해질 것 같아서 왔습니까? 옥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희는 그것을 보면서도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를 처음 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사무제가 끝나기도 전에 안채로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비녀를 머리에 꽂아보던 날이었습니다. 분희야 라고 반말로 부르던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단 보자기가 방에서 나오던 날이었습니다. 분희는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시오. 옥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클바닥에 무릎 꿇는다고 내가 겪은 일이 없어지지는 않소. 그리고 내가 용서한다고 당신이 진 빚이 사라지지도 않소. 분희는 옥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한 일의 대가는 당신이 치르고 있소. 내가 더 보탤 것도 덜어줄 것도 없소. 옥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털지 않았습니다. 털 기력도 없어 보였습니다. 밥이라도. 옥연이 말하다 멈췄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것이 스스로도 부끄러운 듯 했습니다.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겠소. 분희는 오래 옥연을 봤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굶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쫓겨다니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전 그 고운 얼굴 위에 그 세월이 고스란히 올라 있었습니다. 분희는 막내 노파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노파님, 밥 한 그릇 더 될까요? 옥연이 눈을 들었습니다. 드시고 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시오. 옥연은 마루 끝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앉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그릇을 비웠습니다. 다 먹고 나서 일어섰습니다. 분희 쪽으로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희는 창고 안에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옥연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막내 노파가 창고 쪽으로 왔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분희 옆에 섰습니다.
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밥은 줬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막내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소. 배고픈 사람 굶기는 것과 잘못한 사람 용서하는 것은 다른 일이오. 그날 저녁 도윤이가 서당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평소와 다른 것을 느꼈는지 아이가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다. 얼굴이 좀 달라요. 분이는 도윤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옛날 일이 다 끝났다. 도윤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끝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그쪽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도윤이는 그 말을 오래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것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분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습니다. 분이와 도윤이는 나루 근처의 작은 수선방을 냈습니다. 막내 노파가 목돈을 보태주었고 봉칠 노인이 개업날 찾아와 문 앞에서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수선방은 금세 자리를 잡았습니다. 분이의 손에서 나온 녹그릇은 광이 달랐습니다. 아버지 봉석이의 솜씨가 딸의 손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나루 일대에 퍼졌습니다. 도윤이는 자라면서 어머니 옆에서 그릇을 배웠습니다. 글도 놓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수선방 장부를 직접 맡았습니다. 분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그릇을 하나 더 닦았습니다. 수선방 가장 좋은 자리에는 낡은 노상자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한쪽 귀퉁이가 깨져 있었고 뚜껑도 반쯤 비뚤어져 잘 맞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가끔 물었습니다. 저 상자는 왜 올려두었소? 고치면 될 것을. 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깨진 채로 두는 것입니다. 왜요? 깨진 채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요. 손님들은 그 말뜻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이와 도윤이는 알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깨진 채로 손에서 놓지 않은 것이 결국 길이 됐다는 것을.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말없이 쥐어준 그 물건이 사실은 말보다 훨씬 긴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는 것을. 모자가 지켜낸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살림도 아니었고 집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은 약속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새벽에 말없이 쥐어준 그 약속 버텨라. 내 손을 믿어라 그것이었습니다. 분이는 버텼습니다. 도윤이는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홀로 된 분이가 억울하게 내쫓겼지만 오히려 그것이 분이에게는 자신을 돌아볼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분이가 지켜낸 볼품없던 노상자는 분이의 친정이 물려준 제일 값진 보석이 되었고 힘든 상황에서도 지켜낸 아들 도윤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네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듣고 싶은 이야기의 소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 만들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